사드 사태 때 2017년에는 우리가 닭이었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하면서 거기 닭은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 3차 전쟁에서는 아마도 닭이 될 확률이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없는 것, 중국도 절절히 원하는데 없는 것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잘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실은 후손에 대한 의무일 것 같아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트럼프 같은 경우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번 취임식에 시진핑을 초대한 것은 정말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지칭하기를 적, 에너미라고 지칭을 했어요. 근데 적을 취임식에 부른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의 초대는 워싱턴 스타일의 홍문연이다. 홍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음모하고 계략이 넘치는 목숨을 건 싸움. 마치 느낌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뒤편에는 큰 그 음모 계략 전략이 숨어 있는 초대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되고 싶은 거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2년짜리 대통령, 미국은 4년 임기이긴 하지만 연임 한 번만 하게끔 되어 있죠. 4년.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4년을 했고 지금 새로이 재선임을 했던 거지만 문제는 이번에 보면 트리플 크라운을 했습니다. 상하원, 백악관 다 공화당 일색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올 크라운을 했지만 이게 치명적인 독이다.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2년마다 중간선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최근 40년간을 보면은 대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상하원을 여당한테 몰아줍니다. 그런데 중간선거에서는 상하원 중에 반드시 하나를 이걸 야당한테 줘서 밸런스 균형을 잡는 그런 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2년 지나고 나면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상하원 중에 하나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럼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럼 2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원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노벨 평화상, 평화 대통령 이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서 중국 경제를 보고 있는 전병서라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내가 당일에 바로 해결할 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것이 우러 전쟁을 바로 취임 당일날 정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en I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시진핑을 초대한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 축소를 목표로 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전비 지원은 스톱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득을 사실은 챙기는 게 있어야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전후 복구 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4천억에서 5천억 불 사이인데 거기에 돈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종전을 시키려고 했을 때 푸틴이 수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벌써 2년이 넘은 전쟁을 하면서 서방 세계로부터 완전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모든 교역이나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멀쩡하게 살아간다고요? 거기는 중국이라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생필품부터 전신물자까지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중단시키면 바로 전쟁은 서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키는 푸틴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우리가 더 이상 전시물자, 생활용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푸틴으로서는 종전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하게 되죠. 사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를 하게 되면 러시아는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관계에서의 키는 중국이다. 그렇습니다. 종전을 위해서는
시진핑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연회에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식에 부른다. 또 다른 이유는 60% 보복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60%를 때리면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공포에 질려서 손들고 마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트럼프의 말의 권위, 신뢰 이게 이제 훅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트럼프 1기 정부 때 뭐를 했었냐면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2년 동안에 2천억 불의 미국의 상품을 구입을 해서 무역 흑자를 그만큼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2천억 불 사주는 것에 58%만 사주고 나머지는 중국이 입을 닦은 거죠. China made commitments that benefit certain American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that we must enforce. 지금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때렸을 때 상대가 순순히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카운터 오파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는 당신이 낙마해서 우리가 안 사준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안 사줬다. 그래서 2천억 불 중에서 1천억 불만 사준 거 나머지 1천억 불 사드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2천억 돼서 3천억 불을 우리가 사줄게. 고율 관세는 좀 스톱해라. 이런 식의 이제 바게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율의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상대방의 또 다른 과격한 반응으로 인한 미국의 역충격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빚받을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면 이것은 트럼프의 외교력, 협상력을 미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트럼프가 시진핑을 초대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서로 협상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그것을 이행담보하는 이제 뭔가 반대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의도를 이제 중국한테 전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검토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진핑은 응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1월 20일이면 중국의 바로 구정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인 행사들도 있고 관례로 보면 최대 명절 즈음해서 정상이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이제 그 외부적인 핑계로 될 거고 아마도 시진핑은 거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럼 당장 취임식 때 중국한테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안 때릴 수도 있네요. 60%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지금 이미 25%를 때렸기 때문에 85%를 때린다는 얘기인데 85%를 때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수출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 85%의 관세가 정말 때려질 건가 하는 문제는 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말은 세게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정말로 아끼고 미국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치면은 인질이 중국에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질이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은 뭐 그 사이에 인도로 공장을 많이 옮긴다 뭐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애플의 95%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애플 공장이 셧다운 된다는 뉴스가 떴을 때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있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대략 한 235만 대 정도 글로벌한 캐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0에서 45% 정도의 캐파를 가진 최대 공장이 샹하이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공장에도 그런 영업 정지 또는 제재가 들어갔을 때 테슬라 주가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원산지를 조사를 해보면 2023년 기준으로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럼 그 메이드 인 차이나의 가격이 갑자기 60%가 더 올라갔다. 이 기저귀 한 세트가 10,000원 했는데 이게 이제 16,000원이 됐다고 그랬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이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월마트의 매장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비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이외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도 보복 관세는 단계적으로 적어도 3단계, 4단계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서 하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고율의 관세를 붙였다. 아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업적 치적으로 얘기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60% 보복 관세 때리면 중국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의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는 것을 내수를 키우면 이게 다 완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수 부양을 통해서 수출 감소를 커버한다. 이게 이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한 8가지 정도의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이 정말로 보복 관세를 60%를 때린다 그러면 같이 때릴 것이다. 두 번째는 수출 경쟁력 약화를 환율 절하로 커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세라는 게 있습니다. 13%가 있는데 이걸 환급을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13%만큼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첨단 장비, 기계, 부품에는 반드시 히토류 금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히토류를 중국이 전 세계 61%를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광물을 통제했을 때 첨단 산업에 미칠 영향이 무지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 이 기업들을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가계소득의 70% 이상이 금융소득입니다.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줘서 증시가 흔들려 버리면 가계소득이 확 줄어들어서 소비가 같이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는 미국을 약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우방인 국가들의 기업들은 우대를 하고 미국 기업은 제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들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고 투자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더십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맨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스파이더맨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몽둥이 들고 나와서 다 이제 그 때려 부시는 스타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서 그물을 쳐놓고서 거기다 먹이가 들어오면 잡아먹는 거미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거미 스타일 4년 동안 중국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 그러면 중국은 뭐 2000년 역사에 단 한 개의 키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고르라면 관심입니다. 소위 말하는 휴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했고, 친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나라가 미국의 어르신이 친구를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 좋아하는 나라가 최근 4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게 풀린다는 거죠. 동맹의 와해가 이제 나오게 되면 중국이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 자꾸 맞으면 그 실력이 는다고 중국이 트럼프 1기 4년 동안 매를 세게 맞아봤어요. 25%를 맞아봤기 때문에 2기에서는 준비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을 통한 우회 수출 기지 확보라든지, 특히 지금 중국이 굉장히 호감을 받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통한 이제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뭐 그런 8가지의 전략을 중국은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둘 사이에 그 마크 협상을 할 사람이 필요한 그게 앨런 머스크일 것 같아요.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메신저는 양쪽에 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앨런 머스크는 제가 볼 때는 촉하고 신기가 무지 이제 뛰어난 사람.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보면 공화당은 지금 IRA,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우대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앨런 머스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기붕을 낸 거 보면 앨런 머스크는 100% 공화당에 풀배팅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 트럼프를 지지했냐 그러면 트럼프가 총 맞고 난 다음번에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리스가 부상하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안 될 거라는 그 타이밍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때 선거 운동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마 사진을 보시면 배꼽이 다 보이도록 벌쩍벌쩍 뜁니다.
정말 그 정상적인 경우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풀 베팅한 것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을 그대로 지지했으면 자기 사업은 뭐 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베팅을 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 트럼프는 그 공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크게 제재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는 정말 퍼스트 버디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의 가족 행사에 이 머스크가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퍼스트 버디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시진핑 그리고 리창 총리하고 만나서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유는 리창 총리의 전직은 샹하이 당석이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샹하이의 푸동에다가 95만 대짜리 공장을 지을 때 그때 샹하이 당서기가 리창이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CEO들이 시진핑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시진핑과 악수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큰 딜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최적임자가 나타나는 것이 중국도 친숙하고 신뢰할 수가 있고 트럼프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닥터 키신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미중의 일이 있을 때 그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서로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정부 때 특사로 키신저를 보냈었고 바이든 정부도 키신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한테 관세를 때린다고 했지만 머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건 협상을 하고 싶은 속내가 담겨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무역으로 중국을 자초시킨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한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 대국 그리고 제조 대국을 무역으로 제재해서 이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전략은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리고 중국에 돈을 털어서 가는 것이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새로운 정책은 굉장히 과격하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또 트럼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의 전략은 바로 시범 케이스, 한 놈을 혼쭐을 내서 나머지가 겁에 질려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전형적인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것이 바이든 정부 때의 소위 말하는 친구, 미국의 우방이라는 것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장사권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의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무역수지, 흑자 많은 나라, 이거 나쁜 나라. 미국이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 재정적자를 도와주지 않고서 방해놓는 자, 나쁜 자.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이걸 계속 안 사고 팔아치우는 자, 나쁜 자. 미국 군대를 주둔을 했는데 주둔금 비용을 안 올리거나 깎자고 하는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이 상당수속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세 가지에 다가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트럼프의 특징이 죽은 권력하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르라고가 뭐 호텔이 다 동해났다는 것이 전 세계 뭐 정상들 외교들이 다 거기서 협상하려고 회담하려고 갔는데 우리는 뭐 갈 사람도 없지만 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먼저 트럼프의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역대 사상 최대로 대미 흑자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빨리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이 하나가 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더 많이 유전 개발해서 석유 더 많이 팔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동이 아니라 미국산 석유나 천연가스를 대거 늘림으로 인해서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안 이건 이제 빨리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채를 파는 것은 우리만 판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세이프할 수가 있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방위비 부담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타이완입니다. 대만이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산 무기가 대략 한 900억 개 가까이 됩니다. 그걸 40년, 50년 동안 산 무기가 그 정도인데
한 방에 6분의 1 되는 150억 브로치의 무기를 사겠다고 라이칭다가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이제 중요시하는 산업이 소위 말하는 암벨트가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의 이득이 되게 됐을 때 이게 트럼프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미국으로부터의 방산 물자 구매를 이걸 예정보다 좀 당긴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 흑자를 이걸 빨리 줄이는 것이 이제 어쩌면 트럼프의 시범 케이스에서 한국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무역 흑자의 가장 뭐 큰 품목, 중요한 품목을 두 개만 꽂으라면 하나가 반도체고 또 하나가 배터리와 전기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의 4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전기차의 가장 핵심되는 부품인 배터리의 소재 거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제재하기 어려운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한국을 제재를 해버리면 배터리의 원자재를 수출을 한국에 안 했을 때 그 충격은 한국에도 오지만 미국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보복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거기에 한국이 이제 희생양으로 될 가능성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사드 사태 때 2017년은 우리가 닭이었고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하면서 거기 닭은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의 미중의 3차 전쟁에서는 닭이 될 확률이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 되고 무역에서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로 반전하는 순간에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이 이게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한국의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돈들이 빠지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외환 리스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없는 것, 중국도 절절히 원하는데 없는 것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비결이기도 한데 지금 AI가 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주식은 엔비디아. 50 series Blackwell architecture. 근데 엔비디아 칩에다가 반드시 HBM이라는 메모리가 붙어야만 이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강 최고인데 3나노, 2나노 공정을 도저히 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생산을 못해요. 거기에 반도체가 첨단 산업처럼 보이지만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인당 소득 $33,000대도 3교대가 안 되는데 미국은 82,000달러에 대해서 3교대가 되겠냐는 거예요. 40년, 50년 전에 집 나간 그 제조업이 보복관세 60% 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HBM을 미국이 수출 못하게 해서 지금 속이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장은 넘치는데 기술이 없어서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한쪽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미국이라는 시장, 미국이라는 안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지만 미국에 팔기 위한 원자재의 공급이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소위 말하는 상인의 균형 감각이 우린 필요해요. 대부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돈을 앞에 놓고서는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요.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이성을 잃어서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헛발질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중국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고 전 세계 최대 핸드폰 시장, 노트북 시장, TV 시장이 중국입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안 들어가고 미국으로만 팔자고 하면 그 시장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사이에서 하나는 지리적으로 뗄 수가 없고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보상에서 뗄 수 없는 두 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로서는 버릴 수가 없고 그것을 흑백 논리로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래야 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의리를 따르면 돈이 울고 돈을 따르면 의리가 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외교고 그것이 이제 리더들의 해안이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과거 2000년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조금 더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레버리지를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1등 한다고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눈 팔면 훅 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후손에 대한 의무일 것 같아요.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